안녕하세요. 주식너굴TV입니다. 명강의 박경철 선생님 영상 준비했습니다.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좋은 것 같네요. 다들 많이 듣고 주말에 열공들 하시죠.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눈으로, 제 눈으로 보는 각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개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이 이 각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각도라는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시간 가치가 포함된, 즉 시간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영 정도가 아니라 시간 가치와 가격 가치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가격과 별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동일한 요소이다. 우리가 고대 실학자들이 보통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얻어낸 개념이 바로 원자다. 즉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토막내고 계속 살이지만 그 마지막 한 점 남은 살을 다시 토막내고 최소 마지막 본질 단위는 바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심지어는 흙 한 줌까지도 다 토막내서 마지막 근본 본질은 돌도 기본 단위는 원자다. 나무도 기본 단위는 원자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러면 이 원자라는 것의 개념, 이 원자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사물들의 가장 기본 본질은 같은 것인데 이것이 합쳐나가는 과정에서, 커져나가는 과정에서,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고 뭉쳐지고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개념들을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도 가격과 시간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쪼개면 10원, 다시 10원에 1조, 1전에 다시 쪼개고 해서 이 최소 단위, 시간이라는 것이 쪼개고 최소 단위 0.001초라는 쪼개지면 제일 마지막 근본 단위는 초기 교차하는 시점 가격과 시간은 본질은 같은 것인데 이것이 가격이 확대되고 시간이 진행하면서 가격의 흐름으로서 이제 틀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제가 지금 황당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황당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달리 보지 말자. 즉 시간이라는 것이 가격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면 지난 미국 시장의 100년사 혹은 일본 시장의 100년사 혹은 한국 주식시장의 크게 보면 80년사, 근대시장 기준으로 봐서 40년사를 봤을 때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시간이 소멸하지 않는 한 어떤 주식의 어떤 파동의 이론은 항상 이러한 파동을 그려왔더라. 즉 시간이 진행하면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를 형성해 왔던 것이고, 계속 팽창수축을 해오더라도 이것의 본질 가치는 이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만약에 개별 종목에는 부도가 나는 기업이 있고 사라지는 기업이 있지만 전체라는 경제의 흐름에 어떤 한 단면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축 이후에는 팽창이 오고 수축 이후에는 팽창이 오더라는 것. 이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 나라의 경제 혹은 이것의 경제를 반영할 수 있는, 당분간 반영할 수 있는 진짜 우량한 이 시장 평균 이상에 되는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정말 이런 지점에서 그냥 사면
그냥 가격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것이 주식시장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주가지수 1000이 되었을 때 제가 지난 여름에 아마 고수대고수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좀 위험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16만원대 이하에서 당분간 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위험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수 1000포인트에서 50%가 빠지는 500포인트가 된다면 설령 400이 되면 어떻고 300이 되면 어떤가, 그냥 여기서 사두면 그냥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결국 더 올라가는 기대 이익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잡다한 기술적 분석이나 그럴듯한 시장 가치, 이런 시장 이론을 다 배제하고 그냥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 시간이 진행하면서 만들어주는 것, 인간이 50만 년 전에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 그 인간이 계속 진화되어서 오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시간이 만들어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쇠퇴하면 인류의 역사가 핵무기가 핵전쟁이 일어나든 뭐 광우병이 던지든 혹은 뭐 에볼라가 창궐을 하든 인류가 다시 멸망을 하든 이러한 흐름을 또 보일 것인데,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인데,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준 국면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다가만 자꾸 신경을 쓰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드는가? 이것은 그저 자기 생업이 없는 전문 투자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고, 그저 주식 투자를 일반인들이 내가 프로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냥 재테크의 수단으로 크게 보는 투자라면 그저 이런 국면에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를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폭을 좁혀서, 이거는 큰 눈으로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경제 분석 다 필요 없이 그냥 주식 투자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혹은 그냥 내가 주식 투자가 업이 아닌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큰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주식 투자의 세부 본질로 들어가서, 저는 주식이라는 것을 생로병사의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성장하고 죽고 또다시 땅에 묻히고 그것이 다시 뿌리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듯이, 인간의 모든 경쟁이, 인간의 삶, 혹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삶,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우주의 섭리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각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저 저는 그 이름을 생로병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것이 어떠한 주식이든 간에 A의 종목이든 B의 종목이든 C의 종목이든 간에 이 종목이 결국 생로병사를 할 것은 분명한데,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장군이 되어서 세상을 한번 제패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다음에 병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태어나서 있는 둥 없는 둥, 정말 묘비병에 이름 하나 새기지 못하고 그저 생로병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알렉산더처럼 한 세상을 지배하고 한 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의 문화까지 건설한 하나의 어떤 위대한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 되는 생로병사도 존재한다. 그럼 주식도 우리가 이왕이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가능하면 이러한 종목의 생로병사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이 이름도 떨치지 못하는 생로병사하는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주식을 보는 눈은 결국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이 정말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름을 떨치고 생로병사 할 것인가, 혹은 정말 무명시로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러한 훌륭한이라는 이름이 붙는 종목이, 절대적으로 훌륭한이라는 이름이 붙는 종목이 있는가? 그럼 이러한 종목은 영속적인가? 예를 들면 지금 훌륭한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삼성전자, 훌륭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러면 50년, 100년 후에도 훌륭한이라는 이름을 붙일 종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영속적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라는 것이 무조건 현 시점에서 태생적으로 죽을 때까지 무조건 이것은 훌륭한 종목이 있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현 국면에서 훌륭한 종목이 있느냐. 여기서 훌륭한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는 훌륭한 종목은 현 시점의 현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존재할 수 있는가. 아쉽게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영속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이 훌륭한 종목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가치, 이것이 주식시장의 근본이라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현 시점, 여기서 생로병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식시장을 보아야 하는가? 상대적 가치에서 훌륭한 것은 어떤 것이고 현 시점에서 훌륭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하자 이런. 그럼 우리가 상대 가치에서 상대 가치가 훌륭한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뭐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훌륭한인데,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경제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놓고 보면 이것은 뭐 제 개인의 어떤 경제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의 어떤 논란의 여지는 많겠지만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가 침체돼서 해고가 되고 사람이 실업자에 나앉고 생산활동은 떨어지고 끊임없이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탈출하는 방법은 신기술로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업시설과 시설까지도 전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여력도 없는데 무엇으로 만들어내고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려면 뭔가 획기적인 것으로서 끌어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신기술이 태동을 하는데, 이 신기술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신기술로 인해서 고용이 생겨나고 여기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경제에는 작은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이 시장 전체를 주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신기술을 배워서 아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에 아주 비쌌던 신기술이 이 경쟁자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오르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정하면 예전에 처음에 SK텔레콤 한국이동통신에서 핸드폰 한 대 200만 원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진보되고 좋은 핸드폰이 20만 원, 3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경쟁자들이 아류들이 막 생겨나면 사람들은 더 상값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신기술을 살 수 없었던 사람마저 사기 시작하니까 만들어지는 공장 아류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서 고용되는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 신기술이 한 국면을 지배하는, 한 개의 어떤 국면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사고 나서 더 살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가격 경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중에서 기업들이 팔지는 못하는데 만드는 공장은 이만큼 많은데 이미 핸드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살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만드는 족족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제일 먼저 안 죽으려면, 이 기업이 안 죽으려면 제일 먼저 인적 청산을 합니다. 다시. 즉 지출을 줄입니다. 즉 기업에서 사람을 자르고 제일 먼저 조직을 축소하고 투자를 쓸비를 축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술이 쫙 발달했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데도 더 이상 팔리는 게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 경기가 나쁜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도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은 착시가 벌어지는데 어쩌면 현재가 바로 이 국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경기의 침체는 이 실적 호전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을 잘라서 실적이 호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공장이 많은 상황에서는 또 금방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번에는 사람 자르는 거로도 안 되고 정말로 공장이 나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완전한 침체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아류들 중에서 무수히 쓰러져 나가고 유일하게 한두 개만 남는 상황, 이 상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슬비청산, 즉 슬비 조정의 단계에 이르는데 이번 경기 침체 이후에는 이 슬비 청산의 단계까지 이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적으로 전환은 분명하나 아직도 뭔가 주식 투자에서 대세 전환론을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이 꼴이 땡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진짜 바닥이 온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시 슬비 청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경기가 반등이 출발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 기술은 신기술이 아니고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것은 구경제가 됩니다. 신경제가 아니고. 즉 예전에 1940년대 30년대에는 자동차는 엄청난 신기술이었고 1950년대 60년대에서는 라디오 TV가 엄청난 신기술이었고 1970년대에서는 반도체가 엄청난 신기술이었고 1990년대에는 통신이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는 구경제의 대표고 라디오만 TV도 구경제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도체마저도 컴퓨터마저도 이제는 신경제의 마지막 신경제의 분주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구경제에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통신주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남은 것은 뭐냐? 바이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정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독교적 윤리에 굉장히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미심장한 발표를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줄기세포. 우리가 스템셀이라고 부르는 줄기세포가 연구를 허용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인간 복제를 허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 어쩌면 바이오 산업의 혁명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 바이오 산업이 제 생각에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초반에 통신이 주도하였다면 이제 통신은 당연히 옛날의 자동차의 지위로 돌아가서 그저 이거는 구경제에 편입이 되고 다시 다가올 머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바이오가 세상을 한번 흔드는 혹은 환경 이것이 세상을 한번 흔드는 그러나 그중에 특히 바이오가 지배하는 신기술로 지배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크게 자신이 없다면 아주 유망한 바이오 기업에 지금이라도 차라리 건전한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조차 저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야기가 잠시 샜습니다만은 자 이럴 때는 지금 놓고 보면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크로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마크로젠을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삼성전자를 사례를 듭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한 훌륭한이라는 이름을 붙는 것은 뭐냐?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인데 미래에 훌륭한이라는 이름을 만약 붙인다면 혹시 이런 업종,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업종이 혹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치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말한 그냥 저의 속된 말로 개똥철학에 가까운 경제관이긴 하지만 이렇듯이 주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주식은 현재 가치의 훌륭함과 미래 가치의 훌륭할지 모르는 이것의 합, 이것이 바로 주식을 고르는 눈이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단기 국면으로 만약에 놓고 본다면 큰 눈으로는 이러한 눈을 펀더멘털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혹은 대사이클 혹은 다우지수 200년 사이클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연말쯤 한번 다우지수 200년 사이클의 파동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큰 눈으로 보아야 하는 업종이나 전망, 경제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내가 6개월 혹은 1년을 두고 주식 투자를 한다. 혹은 석 달을 주고 투자를 하고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대세 상승의 본격 파동에는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눈으로 시장을 본다.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기술적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 기술적 범주로 훌륭한, 상대적으로 훌륭한 주가 상승이 가능한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범주에서 훌륭한이라는 것은 뭐냐? 상승 가능성은 높고 하락 가능성은 낮은 이것이 바로 훌륭한이라는 개념인데 그럼 이 훌륭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 이것이 바로 각도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의 근본 이야기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는 아파가 스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파가 스코어라는 것은 뭐냐면 뭐 호흡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울음소리, 몸무게 뭐 이런 것들로서 혈액 수치 이런 것으로서 신생아의 점수를 매겨서 이 신생아가 건강하게 잘 자랄 신생아인지 혹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신생아인지를 점수를 매기는 의학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든 나무든 우리가 나무나 식물을 보면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삭수가 노랗다. 삭수가 노랗다는 뭐냐면 이 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튼튼하고 몸무게도 잘 많이 나가고 엉덩이를 때리면 크게 울고 태어나서 자랄 때도 보면 어릴 때 뛰어놀 때 보면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하고 뭐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지도를 깃고 아주 심지가 굳고 이런 아이들은 미래에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식에서 이 장군감이 뭐냐? 좀 더 일찍 찾으려면 신생아 때 아파가 스코어를 재는 기분으로 태어날 때 주식이 태어날 때 그 순간에 포착하는 것이고 장군감을 찾을 때는 태어나서 자라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이점에서 장군감을 고르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이것이 장군감이다라는 것은 사실 기원이 들어있는 것이지 이 아이가 장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 장군감인지 아닌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할지 안 할지를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놈이 장군이 될 놈이구나 이놈이 앞으로 크게 될 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대충 거의 근사치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기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주식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떠고 이 태어나는 신생아의 건강을 보는 눈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 신생아든 이 태어나는 모습이든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각도인데 이 각도는 저는 생로병사라고 표현하는 탄생의 모습과 이 생로병사 이것을 우리가 탄생의 각이다. 저는 탄생을 보는 각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에 말씀 추진각이다. 즉 성장해가던 주식의 중간에 나타나는 각도 이렇게 각도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생로병사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는 각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횡보를 보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매집이다 그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던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뿜어나가면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옳은가? 만약에 이것이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만든다면 이것을 매수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유는 주가는 반드시 90도 내의 각도를 예각을 유지해야만 각도를 만들 수가 있고, 이 90도가 넘는 주가의 각은 이것은 인위적 왜곡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즉 이렇게 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주가는 없고, 만약에 정상적인 수급 구조를 가진 주가라면 반드시 이러한 횡보 파동에서는 급락을 주고 들어 올리든지 혹은 들어 올려서 죽여서 다시 올라가서 예각을 만들든지 이러한 파동의 결과를 만들어야만 주식은 추진력을 가질 수가 있다. 즉 반드시 90도 내의 예각, 그것도 45도 이내의 내각을 가진 종목만이 상승의 여력을, 돌파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러한 횡보 파동에서 주가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어떠한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그저 누가 매집한다더라 혹은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종목은 매집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서 시간 손실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 뿐이고,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줄 때는 이 안에서 물량을 다 틀리고 다음 상승에서는 정작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주가는 이러한 파동에서 꺾어서 각을 주든지 들어서 내려서 각을 주든지 반드시 이러한 각이 나타나야만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돌파각이라 그런다. 이 돌파각은 45도 이내의 예각이어야만 상승 추진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눈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의 주추세각이 이러한 가격과 시간을 1대1로 대충 반영하는 이러한 어떤 추세각을 가지는 주가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식이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그렇고 사케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이론을 빌더라도 대저 주가는 3개의 봉우리를 형성하는데, 이 봉우리가 상승 각도가 1대1 대형에 가까운 상승 각도로 보인다 하면 안정적인 각도를 가지고 상승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45도의 주가를 가지면 무조건 주가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주가를 가질 때는 이것의 봉우리가 어떠하게 가든 반드시 주가는 이렇게 봉우리를 형성을 하면서 이 세 번째 봉우리가 이 1, 2, 3의 세 번째 봉우리는 이 주 추세선의 상단에서 세 번째 봉우리의 고점이 형성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시간과 가격이 1대1 대응이 되는 추세각을 가지면 이 시간 단위가 어떻게 되든 이 각도에 따라서 이런 각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각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격 단위를 우리가 평균했을 때 가격 단위의 수렴각이 만약에 45도를 보인다면 이 종목은 최고점은 이 주추세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국면에 매수를 해도 안전하게 더 위의 국면에서 매도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만약에 시간가치와 가격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추세가 이러한 형식으로 오른다. 즉 시간가치 대비 가격가치가
많이 과반영되어 있다면 가격가치 과반영 주식이 있다면 이 주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의 45도선을 훨씬 상회하는 주가 상승각을 만들 것이고 요즘 각도각다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60, 80몇 도, 70몇 도 이런 식의 각도를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HTS나 차트안에서 이 주가가 62점 몇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기이고 시간가치 대비 가격가치가 상승 애각을 만들어 준다면 이 종목은 급등형 패턴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우리가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핵심은 한 번 상승과 두 번의 상승을 이후에는 반드시 급락을 하고 이 급락의 범위는 이 45도 1대1 그러니까 개인이 말하는 45도의 개념선 즉 1대1 대응선까지의 조정을 보일 것이다. 즉 1번 봉우리와 2번 봉우리를 형성하고 1번 골과 2번 골을 형성할 때 이 2번 골은 주 추세각을 벗어나서 급락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 1대1 대형선을 보정한 다음 반등을 하되 이 반등의 세 번째 봉우리는 이 주추세각의 하단선에서 형성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법칙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골의사의 무슨 법칙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시는 프로그램을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자님 분들이 이것을 보고 각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첫째 봉우리를 만들고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엘리어트도 좋고 사케다의 3존도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주추세각을 만들 때 이러한 가격가치를 반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가격가치의 반영이 더 크면 더 클수록 이 두 번째 골의 폭은 급락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반드시 1대1선의 지지선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까지의 조정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각도를 순식간에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약세로 무너지면서 계속 지지선이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매도 국면입니다. 모멘텀은 영선을 향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을 거고 조금만 만약에 무너진다면 개인의 이론은 일반적인 정통 개인의 이론에 대해서는 전체 매도의 모멘텀 지표 영선 돌파니까 그냥 전체 매도가 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두 번째 골에 해당된다면 강력 매수 국면이다. 강력 매수를 하되 이것이 마지막 봉우리 형성되는 것은 이 주추세선의 아래쪽에서 이 주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끝난다. 이것은 바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각도 보정의 법칙 때문이다. 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명구스러운 감은 있는데 각도는 왜곡되면 반드시 보정된다. 그래서 이 각도를 보정하려는 흐름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것을 만약에 하락하는 종목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락하는 종목이 1대1로 대응되는 각을 보이면서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의 하락각은 이러한 형태로 가지 않고 상승과 달리 상승은 하나, 둘, 셋 이러한 형태로 갔는데 하락은 어떻게 가느냐면 하나, 둘 이러한 형태로 간다. 즉
45도선의 안정추세의 개념 1대1 대응으로 가는 하락의 1대1 대응의 하락각을 보여주는 종목은 한 번의 골과 두 번의 골을 만들고 세 번째 골은 주추세선 위에 혹은 약간 아래쪽에서 근사치로 끝난다. 만약에 하락하는 각이 가격 가치가 급반영되는 하락각을 보인다면 한 번의 하락과 두 번의 하락 이후에는 주추세선을 돌파하고 세 번째 하락각은 밑에서 끝난다. 즉 이렇게 되는 하락각에서는 주추세선을 돌파하는 가짜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세 번째 끝은 이 주추세선의 아래쪽에서 끝난다. 하락각은. 이러한 것들은 각도 보정을 위한 하나의 어떤 대표적 사례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나 그 외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다우지수의 어떤 100년 그 외에 뭐 일본 시장의 그래프, 한국 시장의 한 20년간의 그래프를 쭉 살펴보면서 특히 코스닥 그래프, 그 외 각종 그래프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시장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보정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 보정하는 흐름을 우리는 각도라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저 심리라는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만 일방적으로 두 달간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에 이런 소리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누가 받아주나? 아무도 안 받아준다. 외국인이 사니까 지수를 올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을 안전판단으로 삼아서 주변 종목을 삽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팝니다. 너 혼자 사봐라. 다들 조소하고 조롱을 합니다. 외국인은.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되니까 자꾸 종목이 분산되니까 눈은 사람의 심리는 안 올라가는 내 거보다 올라가는 다른 사람 것이 더 잘 보이니까 이게 자꾸 돌아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주변 종목으로 갑니다. 왜? 외국인 이걸 누가 받아주나 니네들끼리 올려라. 조롱합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가니까 한 사람씩 이탈합니다. 하나씩. 여기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종목들은 왕따가 되는데 소위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 매물을 누가 받아줄까 하고 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친구들이 내놓기만 하면 큰일 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친구들이 한번 내놔 보면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떨어지잖아. 요만큼은 되돌림을 갈 수 있겠네. 이 되돌림을 먹기 위해서 다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고 이익을 실현하는 돈으로 이 외국인들이 또 사주고 대세 상승으로 가지만 만약 여기서 물량을 다 틀면 여기서 다 받고 연기금이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가서 물량을 다 받고 유유히 틀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급등이 끌어올려서 이렇게 가는 흐름. 즉 처음에 가격 대비 시간에서 이렇게 가서 이 1대1 대형선으로 맞춰주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단순하게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의 시간 가치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식이 각도가 가파르게 태어나면 이것이 보는 이 각도가 다음에 살아나가는 혹은 다음에 어떻게 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은 이것이 조정의 폭을 이 각도의 조정의 폭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 조정의 각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가파른 각 상승각을 보였을 때 이렇게 이 종목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각을 보였을 때 이 상승각이 조정각이 이 중심선을 봐서
조정각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즉 상승각과 같은 조정각을 만약에 주가가 보인다면, 어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조정각이 상승각과 같은 조정각을 보인다. 즉 이 상승과 조정의 폭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것이 같은 각을 보인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가격의 가치로 보라. 만약에 상승 각도에 대비 조정하는 각이 같은 각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되돌림 비율의 비율로서 50% 이상에서 재상승각을 만드느냐, 33% 비율에서 만드느냐, 혹은 무너뜨리고 62%, 68%까지 내려가느냐, 이것을 보면 된다. 즉 만약에 상승각과 조정각이 같다면 이 태어난 상승각은 상수에 대해서 보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각도는 살아있는 각도가 아니다. 만약에 이 각도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보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각도의 의미는 없고 이것이 50% 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다음에 이 조정 후에 가는 각이 이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각을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상승하는 각을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이 상승각 이후에 다시 나오는 각도로 연속의 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각도가 상승을 한 다음에 이 각도가 만약에 하락하는 각도가 같은 각도로 50%를 무너뜨린다면 이 상승 각도는 우리는 인정해 주지 말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각을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생기는 각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각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이 각도 대비 둔각이라면 이것은 시간 가치의 반영이지 각도의 보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각도다. 그래서 조정의 각이 이 예각 대비 둔각으로 간다면 이 각도는 살아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길이를 본 다음에 이 각도는 이것을 살아있는 각으로 반영을 해서 강력한 상승이 가능하다. 제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에서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오늘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반적인 인연으로 받아들이시는 무리가 있고 그저 각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강좌하기 전에 제가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정시와는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안동이라는 도시에서 북부 지역으로 한 15분 정도를 가면 풍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풍산은 이제 풍산 들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편찮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를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할머니 손을 볼 때마다 손이 지나칠 정도로 피부가 많이 나빠서 할머니 손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고추를 만져서 그렇다 그러시길래 제가 다음부터 고추 많이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서너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손이 정말 퉁퉁 부어서 이게 갈라진 논바닥처럼 손이 완전히 갈라져서 손에서 피가 흐를 정도가 되어서 병원을 다시 오셨는데 제가 손을 보고 할머니 또 고추 만졌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또 고추를 만졌다 그러셔서 대체 고추를 가지고 뭘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고추에 꼭지를 따는 일을 하는데 이제 여름 내내 겨울 내내 자랐던 고추가 가을에 이제 말려서 이제 이게 태양초라 그러죠. 말려가지고 붉은 고추가 되면 이 고추의 꼭지를 따서 이제 봐서 고추 가루가 되는데 그 꼭지 따는 일을 하루 종일
대충 한 6시간, 한 7시간 정도의 노동을 통해서 꼭지 따기를 하시면 상당량의 고추를 이제 꼭지를 따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받으시는 수당이 하루 종일 꼭지를 따서 받으시는 수당이 한 5,000원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돈의 가치라든지 혹은 일의 가치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용돈이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극빈자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다 하면은 하루에 5,000원 정도의 비용을 벌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따면서까지 일을 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환경에서 고추를 따서 일을 하셔서 그것이 우리네 밥상에 올라오고 우리는 그것을 고춧가루를 가지고 담근 김치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이 비싸고 사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 수수료가 0.01%만 오르고 내리는 데 민감하듯이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가 주식 거래에 민감한 거에 반대되는 만큼 다소 좀 둔감해지더라도 농산물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그런 할머니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할머니 부탁을 받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 고추를 따서 할머니들한테 돈을 지급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행태는 괘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 역시 할머니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정도 임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고추 공장에 넘기면 그분들도 뭐 그렇게 넉넉하신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흘러넘기기 쉽고 오히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심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러한 것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땀과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들이 담겨져 있고 어떤 한 분의 어떤 노파가 오랜 시간 삶의 흔적이 그 고춧가루에 녹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어떤 귀중한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가치를 챙기고,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손주를 키우고 혹은 떠나버린 자식이 죽거나 농약을 마시고 떠나버린 가정, 혹은 며느리가 도망가버린 가정에서 지금도 70, 80 노구를 이끌고 가정주부의 역할과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혹은 아들까지 손자까지 수발을 하는 그런 1인 다역을 하시는 시골 노인분들을 또 농부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과연 시골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떠한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나라는 것을 연말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만 무조건 의존하는 농어촌 대책은 이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발전을 시켜서라도 우리네 이웃들의 하나인 우리의 농촌과 소외된 사람들 혹은 노숙자들 혹은 장애인들, 정박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금 사회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도 국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간 차원에서 어떤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세월들 개발 독재 시절에 우리가 잃어버려 왔던 것들, 오로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독재 시절에 우리가 감수해 왔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스스로 되찾으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또 삶의 정당성을 가지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역시도 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뭐 위선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함으로써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조금만 배려를 함으로써 이 사회를 좀 더 정당하고 당당하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좀 더 당당하고 훌륭하고 떳떳한 나라에, 또 그 떳떳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오늘 한번 가슴을 크게 한번 펴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